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합의 과정에서 사과 편지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잘 작성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성범죄 저질렀고 이제 수사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내지는 합의가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 재판에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2차 가해 등 우려 때문에 원래 모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가해자 측에서 직접 연락하거나 접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또 접촉하면 실제 부적절하고 원래 합의가 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또 합의가 되지 않게 되는 이런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하고 싶다라는 뜻을 밝히려면 기본적으로 사과가 전제가 돼야 되고 또 피해자를 설득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합의금을 높게 책정을 해서 전달해서 합의를 시킬 수도 있겠는데, 또 합의금이 또 높다고 또 합의가 되는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가령 억만금 준다고 해도 나 절대 합의 없어 라고 하는 사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과 편지나 이런 사과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합의하는 이 과정이나 절차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성범죄,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선정을 해줍니다. 국가에서 보통은. 물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선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수사기관에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있냐 없냐, 없다면 좀 선정을 해달라. 그래야지 내가 사과 편지든 어떤 사과의 뜻이라도 좀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선정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왜 그러냐면, 수사기관에서 이제 구두로 합의할 의사가 있냐, 이런 식으로밖에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이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과 편지나 합의금 액수나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통상 피해자 국선 변호사들이 사과 편지 우선 좀 전달을 해달라고 하면 합의금부터 얼마인지 좀 명시해달라 이렇게 보통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피해자 측과 여러 번 통화하는 게 좀 번거롭다 보니까 이렇게 일괄해서 좀 말을 해라, 이게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합의금도 이제 적절하게 좀 잘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별도의 이제 영상으로 좀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는 우선 사과 편지를 어떻게 작성하는 게 효과적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합의 금액적으로도 좀 설득이 돼야 되겠지만, 피해자도 이게 뭔가 합의를 해주려면 뭔가 명분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좀 당연합니다. 또 피해자 역시 이런 법률 절차가 좀 생소하다 보면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가 전혀 수사도 안 받고 처벌도 안 받고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잘못 오해해가지고 합의를 거부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범죄에 있어서 친고죄나 이런 게 모두 이게 폐지가 됐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해준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피해자가 모른다는 게 더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잘 전달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 편지를 작성을 한다 하면 일단 호칭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의 양식은 없지만 이미 알던 사이의 경우 누구야, 이런 식으로 이게 친밀한 호칭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고소를 해서 사과 편지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공식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해자님, 피해자분 이렇게 존칭을 쓰라고, 공식적인 존칭을 쓰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조언을 줍니다. 그럼 내용을 어떤 걸 써야 될지 이제 피해자가 궁금해할 사항을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피해자도 피의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전과가 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이런 게 전달이 안 됩니다. 이게 수사 절차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과 편지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군, 밝힐 수 있는 범위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범행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합니다. 사건별로 좀 천차만별이긴 한데 들어가야 될 때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부분이 좀 성결 문제로서 좀 제시가 돼 주어야지 피해자도 합의 여부를 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제가 한 예만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변호했던 사건인데, 술에 만취해서 길에서 추행을 하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기억도 못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받아서 당신 추행했으니 수사받아라 이렇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어떻게 조사받아서 혐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피해자도 당연히 궁금하겠죠. 왜냐하면 멀쩡해 보였고 의도적으로 추행하고 완전 사이코패스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뭐 매번 상습적으로 하는지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궁금한데 수사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전달을 해주지를 않거든요. 그럼 사과 편지에 담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왜 그날 술에 만취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범행을 하게 되었는지, 자신이 과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피해자가 궁금해할 만한 사항들, 합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과 편지에 적절히 잘 녹여서 써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전달이 잘 돼서 합의에까지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사과 편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들어가서는 곤란한 내용, 오히려 들어갔을 때 오히려 해롭거나 합의가 오히려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글을 읽는 독자, 수신자가 중요합니다. 사과 편지면 피해자가 읽는 것이죠. 그래서 별로 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변명문처럼 이게 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막 쓰다 보니까 어떤 결국 자기 부모한테 잘 효도하고 열심히 살겠다, 이런 내용 살짝 좀 거부감이 들 수가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이런 피해를 주고 효도 잘하고 열심히 잘 살겠다라는 내용이 과연 피해자가 읽었을 때 기분 좋을 내용인가,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굉장히 예민한 글입니다. 피해자가 봤을 때 사과하고 용서도 구하고 합의를 받기 위한 글인데, 자칫 좀 잘못 쓰면, 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오히려 좀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반성문 쓰는 방법 지난 영상에도 있습니다. 탄원서 쓰는 방법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 가끔 이제 뭐 대신 작성해 줄 수 없느냐, 변호사님이, 혹은 한번 봐주고 검토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문의 주시고 의뢰 주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제가 사건 내용도 알지 못한 채 이게 막연히 봐드리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건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지 이게 반성문이 적절한지, 사과편지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좀 심오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막연히 보여주고 잘 썼습니까? 이거 보내면 되겠습니까? 이건 좀 앞뒤가 안 맞고 제가 오히려 더 도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또 대신 작성하는 거, 제가 뭐 작성해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게 진심이 담길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의문이기 때문에 저는 대신 작성은 절대 안 해드려요. 열심히 작성해봐라, 제가 다 고쳐드리겠다, 봐드리겠다, 이렇게는 해드리지만, 제가 변호하는 사건에서 그렇게는 해드립니다. 또 이게 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너무 엉망이면 제가 처음부터 다시 쓰라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좀 막연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영상으로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좀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질문 주시거나 좋은 제안 주시면 제가 뭐 영상에도 좀 반영하고 답변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